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 등 3대 경제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이란 이른바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실물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사 해임과 선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좀 더 보완하겠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원안대로 확정할 경우 재계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자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상당국 협의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2월 셋째 주 일본 도쿄에서 만나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지난 7월 이후 지속된 한일 갈등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준을 벌인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입찰 무효 통보를 받은 조합은 사업 입찰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어제보다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2100선이 오늘 붕괴됐습니다. 금융시장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2100선이 붕괴되면서 2080선까지 밀렸다고요?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0.64포인트 내린 2087.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보다 1.45% 급락한 건데 코스피가 종가 기준 21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6거래일 만입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4,523억 원, 기관이 482억 원 순매도해 증시를 압박했고 개인은 4,43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1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지금까지 3조 9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7.19포인트 하락해 632.99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20점은 오른 1,185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런 코스피 약세, 이 악화된 이 미중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네, 홍콩 관련 악재가 계속되면서 아시아 증시를 압박하는 양상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한 이후 미중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이 홍콩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홍콩 증시가 2% 넘게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춘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당초 2.5%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는데 자세한 소식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2%에서 2.0%로, 내년은 2.5%, 2.3%로 각각 0.2%포인트씩 낮춰 잡았습니다. 2021년에는 조금 올려서 2.4%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주일 총재는 현재 국내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중반부터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IT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서 수출과 설비 투자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전망치가 2.5에서 2.6% 수준인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중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는 내년 경제에 또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임 기자, 분야별로는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예, 가장 관심 있는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중반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올해 경기 발목을 잡았던 설비 투자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4.9%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간 소비는 올해보다 조금은 높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낮은 2.1%, 그리고 건설 투자는 올해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 수출은 2.2%로 마이너스인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고, 경상수지는 560억 달러 흑자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7명 금통위원 중 신인석 위원 1명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SBS MBC 임종훈입니다. 정부가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이란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실물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8개월 만에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바닥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대형 세단차 제네시스 G80의 생산량은 총 1,652대. 한 달 사이에 생산량이 14%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의 업황부진으로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는 8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습니다. 생산 분야의 경우 한 달 만에 자동차 생산이 4.4%, 전자부품 생산이 7.0% 줄어들면서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습니다. 중대형 승용차 등 세단형 차량 생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자부품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TV용 LCD 등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지표는 의복과 승용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기업의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0.8%가 줄어들면서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기계류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경기를 나타내는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의미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향후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년 4개월 만에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그 수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두고 봐야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완전한 회복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실제 경기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식입니다. 한진그룹이 오늘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원태 회장 취임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첫 정기 임원 인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먼저 한진그룹 이번 인사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한항공에서는 우기용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부사장 3명, 전무 6명 등 모두 10명이 승진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진, 한국항공 등 계열사 CEO도 교체됐습니다. 한진 측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중용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래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 이번 인사에서 이 직위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임원 수도 크게 줄였다고요? 네, 한진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사장이와 임원 직위 체계를 간소화했습니다.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는데요. 사장, 부사장, 전무 A, 전무 B, 상무, 상무보 이 구성에서 전무를 한 단계로 줄이고 상무보를 없앴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원 수가 20% 이상 줄었습니다. 또 복귀 여부에 이목이 쏠렸던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번 인사에 포함이 됐습니까?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번 인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성동 조선해양이 청산 위기 앞에서 살아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 매각 시도 끝에 오늘 매각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하는데요. 연내 계약 마무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성동조선의 새 주인이 될 회사, 그러니까 오늘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은 어딘가요?
네, HSG중공업 그리고 큐리어스 컨소시엄입니다. HSG 컨소는 오늘 오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주관사와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10여일 만인데요. HSG 컨소는 오늘 협약에 앞서서 인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150억 원가량을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성동조선의 인수가는 3천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기자, 그런데 이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도 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양해각서 체결 예정일은 지난 26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컨소시엄과 매각 주관사 간의 계약서 문구 조율을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기한도 못 맞출 경우에는 자칫 성동조선이 사실상 마지막 회생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본계약 체결까지는 어떤 절차가 이제 남아 있나요? 네, HSG 컨소시엄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성동조선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다음 달 본계약까지 인수금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할 계획인데요. 내년 초에 나머지 잔금을 모두 납부 완료하면 인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성동조선해양이 사수 만에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입찰 무효 통보를 받은 조합은 사업 입찰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 기자, 입찰 참여 건설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검찰은 서울시가 동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비, 이주비와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분양가 보장 등 공약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만큼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 지금 조합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조합은 재입찰 방식과 수정 입찰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서둘러 이사회 날짜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이사회를 시작해야 대의원의 날짜가 정해지고 대의원회에서 어떤 입찰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제 열린 조합총회에서는 수정 입찰 방식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재입찰 방식은 시공사 선정 과정을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식이라서 보통 입찰 공고까지 4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수정 입찰은 입찰 공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면 1, 2주 내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종합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의미로 수정 입찰 방식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6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수출 규제 관리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양국 간의 이 정책 대화 3년 만에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 시행 근거 중 하나로 양국 정책대화가 중단된 점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전회의를 갖고 셋째 주 중으로 정책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최종적인 목표는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기자, 일본 측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일본의 조치 철회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대화를 쌓아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문제 해결이라기보단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 대화 자체에는 긍정적이면서도 이 양국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 같다고요? 네, 다음 달 정책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나아가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진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 제재 구실이 됐던 핵심 사안에 대해 양국이 대화하기로 함으로써 갈등의 매듭을 풀 기회는 맞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한 달가량 앞당겨 진행하는 것에 대해 투명성에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중구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성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게 당국의 의무라면서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때가 되면 우리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오비맥주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 오비맥주 본사와 물류센터, 공장 등의 조사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사국은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과 관련한 혐의가 있을 때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대표이사에 차정호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임원 인사를 단행했으며 다음 달 1일자로 인사가 단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7년간 신세계백화점을 이끌어온 장재영 대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내정됐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와 관련해 모든 정책 매뉴얼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단순히 대출 규제나 세제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9%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9월 말 기준 수익률이 8.92%, 운용수익금은 57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BGN 시간입니다. 산업부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혁신 요즘 기업들의 상당한 이 화두이지 않습니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번 주 이 혁신과 이 변화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했다고요? 네, 구광모 회장 취임 후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인사 핵심은 세대 교체였습니다. 지난해 말 11명을 교체했던 최고 경영진의 추가 교체가 이뤄졌고요. 30대 여성 임원을 포함해 그 신임 임원 106명을 선임했습니다. LG그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의 사업가를 육성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과감한 도전을 통해 빠른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광모 회장의 뉴 LG가 드디어 좀 구체화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구 회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그리고 5G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 인사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 쇄신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이 게임업계 혁신의 대표 주자죠. 김택진 대표 이야기도 가져오셨네요. 이 리니지 2M 출시 전에 김 대표가 이 따라올 수 없는 게임을 만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온 게 화제라고요? 네, 김택진 대표가 이끄는 그 NC소프트가 이틀 전 대형 신작 모바일 게임 리니지 2M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리니지 2M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게임이라며 향후 몇 년간은 기술적으로 리니지 2M을 따라올 수 있는 게임은 없을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는데요. 신작 리니지 2M에 대해 일단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니지 2M은 모바일 게임 최초로 그 게임 캐릭터들이 실제 부딪히는 듯한 충돌 처리 기술을 선보였고요. 플레이를 단절시키는 요소를 배제한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최고 화질 그래픽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속에 출시 초반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식 서비스 개시 약 10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액 1위에 오르는 등 성공적인 흥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기 덕분에 NC소프트는 넥슨과 넷마블에 이어 연간 매출 2조 원 클럽 가입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기자, 또 제약업계 소식도 가져오셨네요.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근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네요. 네, 셀트리온은 기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형을 최초로 변경해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편의성을 갖춰서 기존 의약품을 처방받았던 환자 수요를 대거 흡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그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매진해 왔던 서정진 회장의 뚝심이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혁신의 아이콘 타다의 수장이죠. 이재용 소카 대표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네, 일명 타다금지법이 현재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예.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의 호출 서비스입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근거로 합법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가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 삭제를 하는 내용을 담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도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논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결론이 오늘 미뤄졌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겠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입장입니다. 김성훈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논의를 좀 더 이어가기로 했다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 원안에 담긴 이사 해임이나 선임 요구, 또 배당 정책 관여 등에 대한 재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한 발 물러섰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 앞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에도 불필요한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 대상 선정 기준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추가 논의를 통해 주주권 행사 기준을 좀 더 세세하게 다듬겠다는 건데 재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기자, 국민연금의 이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 이렇게까지 커지는 이유가 뭔지 역시 궁금한데요. 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는데요. 후속 조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배당 정책과 임원의 보수 한도와 관련해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 삭제 제한이나 이사회 각종 위원회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런 제한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또 기업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등 사익 편취에 대해서는 이사 해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네. 재계에서는 기업 정관 등에 따라 검찰 조사로도 해임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는데 상법상 의무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폐 논의가 일단 없었고요.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충돌되는 부분에 상위법들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기자, 결국 이 추가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네, 기금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내용과 관련된 안건들이 2건 의결됐습니다. 예. 먼저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내용인데요. 국내 주식 투자기업 가운데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의 보유 지분율만큼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 안건이나 중점관리 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관련된 주총 안건은 제외됩니다. 또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요. 가점 부여에 대한 세부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착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회 문턱 못 넘는 탄력 근로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그동안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보완 입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취재 기자와 지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 보완 입법이 연내 통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탄력 근로제 확대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인데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또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선택 근로제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 대립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탄력 근로제 확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 기자, 극적으로 좀 처리될 가능성 조금도 없는 겁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탄력 근로제는 6개월, 선택 근로제는 3개월로 연장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타협안에 합의하면 자신의 직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타협안을 수용할 의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선택 근로제 등은 나중에 논의하고 우선 탄력 근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타협안을 수용하더라도 개정안을 올해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자, 또 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탄력 근로제 확대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 근로제까지 확대하면 52시간제는 무력화되고 장시간 근로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택 근로제는 일주일 동안 최장 근로시간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일주일 동안 24시간 근무를 매일 시키더라도 기업은 선택 근로제를 내세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상임위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가 논의되면 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소, 중견기업은 이 보완책이 부족하다. 이런 불만이 점차 또 커지고 있다고요? 네, 중소기업들은 탄력 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야당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이 1년이 되면 반년 동안은 직원들에게 지금 방식대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은 52시간제 도입을 1년 더 늦춰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 중소기업 3곳 중 2곳 정도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1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소기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이 3대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오늘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에서 매달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실장님, 이게 국내 실물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월간 경제 성적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생산, 소비, 투자 이 3대 영역을 고루 매월 어떤 실적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성적표 안에는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 지표들도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 수주나 건설 기성액이 늘면 이제 건설 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선행 지표들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경제가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하는 보고서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잣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보고서인데 통계를 봤더니 이 생산과 소비, 투자 이 3대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경제 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네, 저도 이제 이 10월 달 성적표를 받아보고 먼저 한숨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 마이너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생산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0.4%나 줄었고요. 그 생산 중에서도 광공업에 해당되는 특히 이제 자동차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의 영역에서 많이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반등의 여지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 숙박 음식점업 이런 영역에서는 이제 반등의 모습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는 양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 부문 그리고 설비 투자 부문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는데 투자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9월까지 8월 9월까지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된 것 같아서 희망적이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10월 들어서 9월보다 또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었고요. 설비 투자에 이어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요. 역시 소비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제품 그리고 이제 내구 소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소비도 이렇게 회복세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번 지표 악화를 두고 이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해석도 내놓는데 공교롭게 오늘 한은에서도 경기에 대한 좀 진단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판단은 좀 어떠신가요? 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턱걸이 수준으로 2.0%는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20년은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래서 2.3%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2020년, 2021년의 어떤 회복세라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지난 7월에 전망했던 2.5%보다도 하향 조정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뚜렷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이 값이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래도 2019년이 나름의 저점을 기록하고 그거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연출되는데 오늘 받아본 이 산업활동 동향의 주요 내용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일단 이 전 산업 생산 앞서 짧게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이 전자부품의 부진으로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좀 먼저 이걸 읽어야 될까요? 네, 일단 자동차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4.4%나 줄었다는 것은 굉장한 하강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차 산업이 소위 말하는 이 광공업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산업의 영역입니다. 물론 반도체라는 영역에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인 요소들도 있어 보이지만 자동차와 전자부품에서 큰 폭의 생산 하락 이런 모습들은 이제 말 그대로 제조업 경기 위축의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숫자가 비단 10월 달 만의 통계가 아니라 계속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동안, 예. 수년 동안 이런 광공업 생산의 둔화세가 뚜렷하게 계속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 가장 허리격대는 예. 가장 뼈아픈 대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관련 지표도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은 15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는 모습이고 제조업 가동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조업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가동률은 줄고 재고는 쌓이고 예. 생산 여력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제조업을 보여주는 현재의 대목이라고 볼 수 예.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고용 시장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고용 여건에서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 예. 말 그대로 제조업 생산이 줄고 투자가 줄기 때문에 고용이 줄 수밖에 없고 전체 취업자 약 2,700여만 명에 해당되는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6년째 거의 줄어들고 있는 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노인 일자리는 늘지만 30,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 경제가 정말 말 그대로의 회복,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게 둔화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의 부진을 설명하는 또 다른 지표로서 역할을 지금 이게 하고 그렇죠. 있다. 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조업 부진은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이 재고율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월보다 2.4%포인트 늘어났는데 뭐 이거는 기업들이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결국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반대로 재고율은 높아져 다시 말해 물건이 안 팔려. 이 네. 재고가 쌓이는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네.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범국민적인 경제 상식 하나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고율이 이렇게 계속 재고율도 조정된다거나 예. 그리고 말 그대로 가동률은 떨어진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안 팔린다는 뜻인데 예. 안 팔리니까 추가적인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의 생산도 뚜렷하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추가적인 생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은 바로 수출에서 문제점을 해석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뚜렷하게 2018년과 2019년이 둘 다 안 좋은 해였어요. 네. 둘 다 안 좋은 해였는데 투자도 안 좋고 뭐 소비도 안 좋고 둘 다 안 좋은 해였는데 2019년이 뚜렷하게 더 안 좋았던 이유는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차이가 수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은 그나마 수출이 플러스였는데 예. 2019년은 수출마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굴러갔는데 예. 그러니까 수출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가동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재고율은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생산 여력을 증대시킬 이런 예. 투자를 더 확대시킬 만한 필요가 없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설비 투자가 올해 마이너스 7.8%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도 내년에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2019년 올해 그리고 10월, 11월 이런 예. 이 연말까지 그렇게 경기가 투자라는 경기가 크게 회복되기 어렵고 투자가 진작이 안 되니까 예. 적극적인 고용 창출로도 연결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과 지금 생산 파트 짚어봤고요. 투자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 설비 투자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반전됐습니다. 실장님, 네. 이 사실 설비 투자는 기업들이 미래 전망이 비관적인지 혹은 낙관적인지 네.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비 투자는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시는 이 모든 지표들이 전월 대비로 지금 비교하고 예. 계십니다. 전월 대비로 봤을 때 어떤 대목은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개선되는 모습들도 나타나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비였는데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나 네. 둘 다 마이너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예. 설비 투자는 말 그대로 경제의 엔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진작되면서 기업들이 공장 설비도 늘리고 기계 수주도 많이 하고 해서 예. 앞으로 생산을 이만큼 늘리자. 그러니까 이제 고용도 많이 창출할 수 투자가 있는. 돼야 생산이 되는. 그렇죠. 예.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투자 자체가 반짝 플러스로 올라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대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설비 투자라도 10월 달에 좀 플러스로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마저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10월 달 투자가 이렇게 줄었으니 11월 달 고용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가 바로 고용의 선행지표격이기 때문에 고용 회복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겠다. 특히 제조업 고용이 뚜렷하게 연결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앞으로도 이제 드는 대목인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투자 파트를 조금 다시 짚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월비 말고 이제 전년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보니까 또 이 누적으로 또 보니까 올해 전체로는 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더라고요. 당분간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낮은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올해 아까 한국은행의 설비 투자 증감률이 마이너스 7.8%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분야별 전망 숫자, 올해에 해당하는 이 숫자는 거의 여기서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7.8%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를 뜯어보면 뭐 어떤 우리 몸으로 생각해도 뭐 간은 좋은데 심장은 안 좋고 뭐 근력은 좋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설비 투자라는 거예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7.8%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계속 강조했지만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근데 투자는 경제의 엔진인 것처럼 투자가 저렇게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나머지 여건이 그렇게 뚜렷한 개선이 없다. 근데 내년에 이제 기대되는 대목은 물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년 설비 투자 증감률이 플러스 4.9%. 이건 물론 기조 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반도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설비 투자가 증가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올해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이 투자 파트 중에서 건설 투자가 모처럼 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생활 밀착형 SOC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건설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이 진단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자, 건설 투자를 이제 굉장히 통계적이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부문별로 이제 공공이냐 민간이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토목이냐 건축이냐. 그러니까 토목과 건축을 합해서 건설 투자라고 하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토목과 건축 중에 이 토목이 바로 SOC 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SOC 투자만 늘어난다고 건설 투자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러면 이제 SOC 투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건설 투자로 연결되면 좋으나 지금 이 건축 투자 자체가 위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건설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앞에 잠깐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재밌게도 이게 재밌는 대목은 아니죠. 재밌게도 건설 투자는 내년에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건설 투자 부문은 올해 마이너스 4.3인데 내년 전망치도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내년도 안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건데 이런 대목에서 이 건설 투자의 반쪽, 그러니까 SOC 투자는 플러스로 유지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반쪽에 해당하는 주택 경기, 주택 경기는 가동할 만한 모든 정책들을 다 레디 시켜놓고 준비시켜놓고 필요시에 어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면 또 뭔가 제약을 주겠다 하는 그런 준비까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이 건설 투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가 어렵다. 주택 경기가 하락하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건설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데 누가 더 많이 공급하려 합니까? 마진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뚜렷한 회복을 보이긴 어렵겠구나. 가장 2020년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 건설 투자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 통계청에서는 경기 전망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가 강해졌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실장님,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하락세 아닙니까? 판단 자체가 좀 낙관적이다 그런 또 생각도 섣불리 좀
신중하게 한다면 할 수 있겠는데 예. 이 엇갈린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경기 종합 지수에서 여러 가지 또 예. 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행 지표가 있고 선행 지표가 네. 있는 겁니다. 근데 동행 지표는 또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 동행 지표. 그러니까 2019년 10월은 좋지 못했던 거죠. 예. 전월보다도 안 좋고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행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요. 예. 98.7로 반등했죠. 반등했는데 8월부터 반등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이게 좀 상반된 모습인데 현재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대목,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예. 그래서 이 그래프 그대로만 해석을 하자면 2019년 10월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다. 네. 그러나 11월, 12월부터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네, 회복으로의 전환은 있지만 여전히 100 밑을 맴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뚜렷한 회복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기 저점에서는 회복되는 국면일 수 있구나.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 이런 여러 가지 대목이 그래도 올해의 그 저점에서는 그래도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조금 기대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의 메시지와 또 오늘 통계청의 지표가 일관성을 갖고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업들의 앞서 저희가 지적했던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뭐 동의하실 것 같고 끝으로 향후 경기 전망, 이 투자 측면과 좀 연관지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가져갈까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이제 예산안인데 이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시점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다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감하고 계시고 뭐 중소기업 대표님, 청년, 알바생, 주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역시 여야도 다 동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장적으로 집행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서 특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주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라든가 DNA 영역이죠. 데이터 또 5G 그리고 AI 이런 영역에 투자를 또 진작시켜서 기업들이 민간 투자도 좀 많이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해서 설비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목에서 투자의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장님과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비즈플러스는 개편과 함께 새롭게 바뀝니다. 저는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 유익한 경제 뉴스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